그리 멀지 않은 미래 보랏빛은 분명 아니다. 대통령의 요리책 일부가 발견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실력시대 사람에게 종말이라는 말은 정의하기 매우 힘든 말이다. 서로가 혹은 종족 구역별로 종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발전 단계도 다르고, 아니 역사의 발전이라는 개념부터가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의 역사의 진행으로 각 구역들은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다. 물론 상호 간의 침략의 가능성이나 멸망의 가능성도 항상 있었지만, 이미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고 역사의 경험이 어떤 형태로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존하고 있다. 나의 일터, 라이브러리안, 나의 직업이다. 출판된 책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모든 정리된 생각들이 모인 곳, 실력시대의 총알하고 할 만하다. 누구도 도서관이 몇 층이냐고 묻지 않는다. 공정함이 주어지는 경쟁,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승자들의 성과물이 보여지는 곳.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승자는 영원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패자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바벨 구역에서는 그랬다. 나 바벨의 도서관에 사서 라이브러리안. 이 시대의 규칙은 이렇다. 죽지 않으려면 늙어야 했고, 늙지 않으려면 죽어야 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는 것은 악의 근원으로 비난받았고, 이를 확실한 사실로 확정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확정이다. 확정되면 이에 따라 경쟁의 규칙들, 체제들을 조절해 나갔다. 물론 이 규칙과는 다른 구역이 있다. 물론 공존을 절대 전제로 한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생명을 연장하려는 곳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다른 경쟁 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에 이르면 그에 맞는 지위가 주어진다. 그 지위의 최고봉은 역사를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결정하고 결과를 예측해내는 이를 라이브러리안 이한다. 우리에게 드라마와 소설이 있다면 원시 사회에는 신화가 있었다. 신화는 원시 사회에서의 과학이고 철학하는 방법이자 그것의 산물이었다. 얼핏 신화가 철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다면 구두쇠가 야생돼지가 되고 표범에게서 불을 훔치는 따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주인공이 기승전결에 따라 주변 인물들과 함께 사건을 겪고 변화한다는 식의 서사를 갖고 있다. 신화는 이와는 조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간다. 미국 동북부 인디언들은 파충류학을 발달시켰다. 그들은 파충류의 각속을 구별하여 명칭을 붙였고, 종과 변종도 구별하여 각기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도 주의하고 분별할 줄 아는 재능과 관심을 지녔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근데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들의 과학은 다소 비약적이고 주술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구림증과 거미의 연결이라든가 사냥한 들소의 뱃속에서 꺼낸 새끼의 발육 상태와 봄이 오는 시점의 연결은 우리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구림증과 거미의 연결 사이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자연이 허락해준 발견, 구체의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화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야생돼지와 구두쇠, 표범과 불을 연결하는 감각적이며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표범의 번뜩이는 눈에서 사람들은 불의 반영을 보았고, 그 강한 포식자가 익힌 것이 아니라 날 것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서 인간에게 불을 준 뒤 날고기를 먹는 관대함을 일궈냈던 것이다. 군더더기를 확 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관찰이 필요하다. 표범과 인간, 인간과 불, 표범과 다른 동물들 등등 간의 실제적 관계를 모두 이해하는 것 위에서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작동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구체의 과학은 관계의 과학이고 총체의 과학이다. 신화라는 과학이고 라이브러리안 신화이자 새로운 과학이라 할 만하다. 라이브러리안, 우리에겐 은유가 있다.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관찰이 필요하다. 신화적 사고는 사건과 경험의 포로가 되어 그것들이 의미를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포로일 뿐만 아니라 해방자이기도 하다. 무의미하게 된 것에 대해 과학은 타협하고 포기했으나 신화적 사고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 매번의 사건, 매번의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신화적 사고다. 오늘 밤에 뜬 산 위의 보름달, 난간에 쌓인 차가운 눈, 의문스러운 친구의 미소. 세계는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감각하는 것이 곧바로 세계 전체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자잘한 것들과 대화하고 그것들로 이야기를 만들며 세계를 해석해간다.
자잘한 것들을 그냥 늘어놓는다고 신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감각된 요소들이 기호화되어야 신화가 만들어진다. 기호는 지각된 이미지와 개념의 중간에 위치한다. 한 번의 상황에만 달라붙어 있는 지각과 고도로 추상화되어 어디든 넣어 쓸 수 있는 개념 사이. 기호는 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것이다. 라이브러리안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은유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추는 확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률적인 평가가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창조적인 유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은유이다. 은유는 유추의 한 종류이지만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태양이 미소 짓는다와 같은 은유 표현은 심리와 온도, 천체와 표정이라는 이질적인 범주 현상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유사점을 창조해 양쪽 범주로 인식을 확대시킨다. 마음이 언제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지, 태양이 언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표정을 바꾸는지와 같은 확률적 사고는 무의미하다. 은유 메타포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다. 높은 음처럼 은유가 자의적인 표현으로 전화해 일상적인 인식이 필요 없는 유추도 존재한다. 은유라는 표현 자체도 마치 말이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는 듯한 어투로 더 이상 누구도 메타포라 느끼지 않는다. 이처럼 유추는 일상 언어에 침투해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구력시대에 깨진 환상 가운데 하나가 민족의 정체성이다. 민족은 종교와 함께 구력시대 무수한 분쟁의 이유였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표면적인 핑계였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안은 은유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과 싸워야 했다.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 언어와 역사와 스토리로 정해진다면 결국 한 민족의 정체는 언제든지 재해석되고 재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변하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시대의 해석과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고 객관적인 민족의 혼이나 민족의 정체성이란 환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보다 우리는 누가 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다. 현재는 현재일 뿐이고 현재의 우리는 미래를 상상한다. 원하는 미래를 그리는 순간 우리는 그 미래를 정당화할 과거를 만들어낸다. 그랬기 때문에라는 변치 않는 정체성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그랬던 과거는 영원히 그럴 거란 미래를 의미한다. 하지만 영원이란 인간에겐 금지된 단어다. 하루 만난 연인에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기에 항상이란 단 하루, 1년 또는 10년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 아니라 언제부터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또 중요한 점이 있다. 신화에서 은유로 이어지는 라이브러리안의 방법론을 당연하게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활용이 가능하다. 작가 수전 손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을 언급했다. 손택은 은유를 어떤 사물에다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어떤 질병이 본질적으로 그 질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그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병으로 인한 고통 이상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손택은 이런 식의 은유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환자를 이중으로 괴롭히고 회복하려는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은 냉정하고 억제력이 강하며 억압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그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질병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질병은 부분적으로 외부의 세계가 희생자에게 무슨 일인가를 저지른 결과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희생자가 자신의 세계와 자신 스스로에게 저지른 일의 결과이다라는 관점이 많았다. 손택은 이처럼 터무니없고 위험한 관점은 질병의 책임을 환자에게 덮어씌우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손택은 질병을 인과응보로 여기는 관념은 오랜 역사가 있는데 특히 암의 경우 기승을 부렸다며 어떤 질병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가혹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언젠가 나도 미국이 베트남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에 절망한 나머지 백인종은 인류 역사의 암이다라고 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악역이 막판에 암에 걸려 왜 내가? 라고 저항하다가 마침내 참회하며 죽음을 맞는 건 여전히 드라마의 단골 설정이다. 그러니까 은유는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날카로운 칼이야. 손택은 암을 상처받은 생태계의 반란으로 보는 시각, 즉 자연이 기술을 숭배하는 사악한 세계에 복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암 환자의 90%가 환경 요인으로 암에 걸렸다느니 경솔한 다이어트와 흡연이 암 사망률의 75%를 차지한다느니 하는 조악한 수치들에 휘둘린 나머지 일반 대중들은 헛된 희망을 갖거나 무지 속에서 공포에 떨곤 한다고 적었다. 손택은 오늘날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감정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고 했던 말만큼이나 환경 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말이 일종의 상투어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불운이라는 말을 쓴 건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이 병에 걸린 데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들이 암에 걸린 경우 암을 생기게 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방치한 데 대한 죄의식에 시달린다. 많은 경우 발암 요인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복제 과정의 실수 때문이며 이는 불가피한 일로 진화의 부작용일 뿐이다. 은유라는 방법은 강력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은유는 어떤 경우에는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마음의 고고학이라고 할 정도로 다가가고자 하는 대상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이브러리안에게 은유는 대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진실을 덮어버리는 혹은 호도하는 방법으로도 쓰이는 것이 은유이다. 설리와 요리책 이야기를 잠깐 제쳐뒀다. 그러나 결코 건너뛸 순 없다. 이 글은 내가 쓴 게 아니다. 대통령의 요리책, 의미의 요리시대 열어 라는 머리글까지 달아놓은 걸 보면 신문 기사를 의도한 보도자료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문에 난 적은 없다. 어쩌면 요리책의 추적자가 내린 첫 번째 전제 혹은 가정이었다고도 생각된다. 결론을 말하면 이 자료 덕에 나는 내 고민을 한 수 접어놓고 요리책 레시피에 대한 추적에 뛰어들게 됐다.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상정했을 때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르는 용어로 물리학이나 수학 등의 학문에서 사용된다. 좀 더 극적으로는 구력시대 말에 유행한 말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초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말한다. 예상한 대로 특이점이 다가왔지만 확실히 예상을 뛰어넘었고 인류는 이에 대한 대처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력시대는 처음부터 이런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짓눌렸다. 그래서 혁명적인 과도기의 혼란이 일었다. 기억삭제기라는 혼란은 효과적인 기억의 조작 또는 이식을 의도했지만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기억삭제기의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많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간다. 일단은 넘어가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인 라이브러리안 리포트에 대해서는 지적해둬야 한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위한 예정된 모험, 그 모험의 과정은 각각 사회의 특성을 관통하며 동시에 그 사회가 다른 사회와 공존하고 있는 이유를 들춰내준다. 이는 동시에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약속하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한계가 드러나면 그 사회는 교정되거나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확률로 계산된 라이브러리 안의 미래 예측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구역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제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구력시대 말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생산력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한쪽에서는 기아의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만의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등 음식을 버리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기아, 다른 한쪽에서는 비만의 다이어트. 실력시대는 배고프고 먹을 것이 귀하기만 하던 시절에서 확실히 벗어났다. 배를 채우는 건 더 이상 요리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맛을 내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 그런데 괜히 심술이 돋는 건 왜일까? 내가 오늘 끼니를 채우면서 먹은 음식들을 옹호하고 싶은 것은 왜일까? 음식은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임을 알게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 너희는 그런 시기를 하지? 그런 우리가 야만스러워 보여? 그럼 너희는 왜 먹지도 않는데 사람을 해치지? 만화 이야기인데 시미즈 레이코의 2200XX라는 단편이 있다. 인형처럼 예쁜 여주인공 루비는 식인 부족 포트리스인이다. 하지만 포트리스인들이 식인을 하는 것은 야만성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먹히는 사람의 지식이나 이상,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일수록 모두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은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포트리스인에게 생명은 개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생명이 다른 사람들의 몸속에서 다른 이의 영혼과 함께 언제까지고 계속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그가 살아남기를 바랄 만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다. 루비의 아빠가 루비를 가진 엄마에게 그렇게 하였고 루비의 엄마가 루비에게 그렇게 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같은 이유에서 포트리스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도 자신의 신체를 먹어주지 않는 것이다. 깊고 깊은 트레빌 계곡 밑으로 떨어지는 것, 아무에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썩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슬픈 일이다. 너희는 왜 먹지도 않는데 사람을 해치지? 그런 루비의 앞에 나타난 잭은 루비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그는 먹는다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먹고 싶다는 의식을 혐오한다. 사실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까지도 프로그램되어 있는 정교한 로봇이다. 로봇이므로 그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먹는 것을 혐오하게 된 슬픈 사연이 있다. 그는 정체가 알려지기 전까지 스스로를 인간이라 생각했다. 언젠가 그는 절친한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혔는데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에 그 친구가 죽고 말았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먹지 않아도 되는 로봇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식사가 결국 친구를 죽이는 일이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먹는 것에 대한 그 불행한 기억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루비와 만나면서 잭은 먹는 것이 단지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가 아님을 배운다. 물론 그 가르침은 너무나 늦게 왔다. 잭은 루비가 고독한 트레빌 계곡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리고 자신의 손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그녀를 먹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가를 깨닫는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 그 재료들과 교감하고 또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이다. 본래 삶이 그런 것 아닌가. 극한적으로 보일 때도, 아주 비루해 보일 때도 우리는 먹고 산다. 화려한 음식이 요리의 본질이 아니듯 화려한 인생도 생의 본질은 아닌 것이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로봇, 인간을 먹는 포트리스인이 평범한 식사를 하는 인간보다 훨씬 더 인간다워 보인다. 로봇과 포트리스인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맛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쉽게 버린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포트리스인 입장에서는 먹지도 않는데 사람을 해치는 인간이 훨씬 야만스럽게 느껴진다. 내 생명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루비, 넌 나와 내 아버지의 생명을 희생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내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면, 만약 내 자신보다 그 사람이 살아남기를 바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 생명을 아끼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어라. 자신이 살아서 아이를 낳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내 생명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루비의 엄마가 죽기 전 루비에게 한 말이다. 포트리스인은 사람을 먹는 것을 신성하게 생각했다. 더 나아가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먹는다는 것은 근원의 문제를 건드린다. 굴욕시대의 친구보다 덜 인정받은 화가가 있다. 고흐의 친구였던 고갱은 불현듯 타히티로 이주해 죽을 힘을 다해 그림만 그렸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긴 제목만큼 폭이 4m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작품을 남긴다. 고갱은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희노애락의 일생을 살다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가 하는 인생에 대한 진지하고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 이 작품을 그릴 당시 고갱은 빚에 쪼들린 데다 딸까지 죽는 바람에 태산 같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생애 마지막 작품을 남긴다는 각오로 그렸다. 그림은 오른쪽부터 이야기가 펼쳐진다. 누워있는 아기는 삶의 시작, 왼쪽에 웅크린 늙은 여자는 삶의 끝을 의미한다. 배경은 태초의 땅인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제 그림 중앙에는 선악과를 따는 남자가 서 있다. 붉은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로 있는데 이는 문명사회의 시작으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으려는 간절한 소망을 표출한 것이다. 고갱이 추적한 인간의 길에서 인간은 요리를 선택해 진화를 이루었다. 맛있는 익힌 음식이라는 새로운 식단은 이후 창자가 작아지고 뇌와 몸집이 커지며 채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진화로 이어졌다. 또한 달리기와 사냥도 더 잘하게 되고 수명도 길어졌으며 기질도 더 차분해지고 남녀 간의 결합이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에 익혀서 부드러워진 식물성 음식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해 더 작은 치아가 선호되었고, 불이 제공하는 보호 기능 때문에 땅 위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동시에 나무 타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힘들거나 외로울 때 불쑥 떠오르는 음식이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 봄 향기 가득한 냉이국, 바닷냄새 품은 가꾸운 고등어 자반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영락없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일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 차려주는 음식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다. 거기엔 자식에 대한 기도, 염원, 소망이라는 양념으로 버무리고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이라는 재료가 듬뿍 담겨 있다. 그 기억이 그리워 세상의 모든 자녀는 평생 엄마의 음식을 잊지 못한다. 살아가면서 만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먹은 음식으로 기억된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음식의 기억은 강렬하다. 즐거웠던 시간에 빛나는 결정이 음식으로 되살아나 미각과 후각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운다. 만난 음식을 마주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은 사랑과 식욕의 본능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과 배고픔은 뇌의 같은 부분에서 작동한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인 사랑과 식욕은 서로 닮았다. 한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질문이 불쑥 떠올랐다. 왜 너랑 밥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지? 이제 똑똑히 기억난다. 설리는 이렇게 답했다. 식욕과 성욕이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 아닐까? 누군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가 느껴진다고 했다. 옛 그리스어로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짐노페디는 슬픈 가락이나 어둡지 않은 단음 선율인데 불협화음이 느껴진다. 단지 고독만으로 말해질 수 없는 호퍼의 그림이 다시 연상된다. 일을 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비틀대며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 등등. 한적한 시골에 불 꺼진 밤 풍경과는 다르게 크고 작은 도시들은 밤이 와도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왜 밤이 되어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가? 미국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는 도시 속에 소외된 인물들이 있는 풍경들을 즐겨 그렸다. 책을 읽는 사람, 스산한 호텔의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 일요일에 한가한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밤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그림 속의 사람들은 모두가 혼자이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곳을 보는 사람들이다. 먹방이 유행이고 국외의 매체에서도 신기한 시선을 감추지 못한다. 한 온라인 매체의 기사 제목은 이렇다. 어떻게 몇몇 한국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먹는 것으로 한 달에 $10,000 정도의 수입을 올릴까? 많은 이들이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이상한 점이 많죠? 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에 대해 어렵사리 답을 생각해내고 나면 한국에는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 기존의 모든 이론을 전복한다. 먹방이 그렇다. 먹방은 한국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사회현상으로 카메라 앞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돈을 버는 현상을 말한다. 먹방은 라스베가스에서도 먹방이라고 부른다. 먹방은 먹는 방송을 줄인 조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쓴다. 대체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먹방을 지켜보는 시청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BJ들에게 여러 형태의 지불수단을 보낸다. 먹방은 유력 채널 컨텐츠의 약 5%를 차지한다. 하지만 왜 먹방이 인기일까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먹방을 보는 타인의 시선. 외국의 한 문화비평가는 먹방 열풍은 미혼이거나 사귀는 이성이 없는 한국인들의 외로움에 기원을 둔다며 한국 사회에서 식사에 대한 사회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사람들은 먹방을 시청함으로써 마치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먹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루룩 마시는 소리와 오도독 씹는 소리, 음식을 먹어 넘기는 소리 등 먹는 소음이다. 먹방을 하기 위해 먹방 진행자들이 사용하는 음향 도구는 필요 이상으로 좋은 것들이다. 모두 입안에서 나는 소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를 좋지 않은 식사 예절이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다. 먹방이라는 일종의 장르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이웃인 일본의 경우 음식, 요리, 먹는 것에 대한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많다. 드라마 망각의 사치코에서 사치코는 늘 냉정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 철의 여인이다. 결혼 날짜도 정해져서 일과 사생활 모두 완벽할 터였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에 신랑이 도망가 버린다. 수개월이 지나고 사치코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철의 여인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그런 사치코는 신랑을 잊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찾아 헤매인다. 사치코의 먹방은 처음에는 신랑을 잊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에는 여전히 그녀가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으며 그가 없이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은 선물의 역할을 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는 여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행복하게 배를 채울 때 잠깐 그는 이기적이고 자유로워진다. 잘 알려진 드라마로 고독한 미식가가 있다. 고로라는 중년 남자, 그가 혼밥을 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기이하다. 고객과 만난 후 늘 허기를 느끼는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번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우동이나 돈가스, 어묵탕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음식을 입에서 우물거리면서도 맛있다고 연신 감탄한다. 어찌 보면 재미없는 드라마이지만 자꾸 보게 된다. 묘한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의 주제는 오프닝 내레이션이 한마디로 표현한다. 시간과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배를 채울 때 잠깐 그는 이기적이고 자유로워진다. 드라마는 음식이 아니라 이 중년 남자의 음식에 대한 태도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즉, 그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오로지 입안의 혀로서 음식에 대한 감각만으로도 온전히 삶을 즐길 줄 아는 주체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요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맛뿐만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로 요리한 화식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요리가 인간을 진화시켰을까?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약하지만 지적 능력 덕분에 어떤 동물보다 강하다. 이런 지적 능력이 거대한 뇌에서 나왔다. 뇌 크기를 비교하면 인간이 침팬지보다 2.4배 더 크고 뇌신경도 인간은 평균 86억 개로 침팬지의 약 3배에 달한다. 뇌의 무게는 약 1.3kg으로 전체 몸에서 2%밖에 되지 않지만 뇌가 쓰는 에너지는 우리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차지한다. 거대한 뇌를 가진 인간이 다른 영장류나 동물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 온몸으로 보내줄 인간의 소화기관은 다른 동물보다 작다. 다른 영장류의 소화기관에 비하면 그 무게가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불균형한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 조상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인간답게 진화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요리 가설은 요리의 발견이 인간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요리된 음식의 소비는 더 많은 에너지와 영양분을 제공했고, 이것은 인류 조상들의 뇌를 더 크고 더 복잡해지게 유도했다는 것이다. 영장류를 대상으로 커다란 뇌와 몸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을 계산해보면 음식을 날 것으로만 먹어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음식을 날 것으로만 먹을 때 뇌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한 결과 고릴라는 8.8시간, 오랑우탄은 7.8시간, 침팬지는 7.3시간, 인간은 9.3시간이 걸렸다. 이 시간은 날 것을 먹고 영장류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나타낸다. 인간은 요리를 통해 칼로리 섭취에 필요한 시간을 줄였고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한 뇌를 갖도록 진화할 수 있었다. 결국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많은 뇌신경을 가지게 된 것도 요리로 음식물 섭취의 질적인 변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짜 인간을 만든 건 요리이다. 요리가 우리의 거대한 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다. 누군가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상은 배를 든든하게 채울 뿐 아니라 힘과 용기를 준다.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도 그런 정성이 담긴 음식 덕분에 조금 더 사람답게 진화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사람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식욕이 없다는 것은 삶이 아픈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같은 뇌에서 자극하는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엄마가 만든 음식도 슬픔과 고통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을 테지만 사랑만을 먹여 주었기에 그 음식이 그리운 것이다. 밥을 잘 못 먹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요리를 해야 할 때가 온다. 뽀송뽀송하게 마른 앞치마를 두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 밥이 끓고 요리가 보글보글 익어갈 동안 사랑은 다시 달아오를 것이다. 이제 군침이 도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진짜 가족, 진짜 친구가 된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꾼다. 이야기는 미래를 향해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미래에도 먹히려면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꼭 누군가를 만났어야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영웅들 혹은 뮤즈들은 그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런저런의 사정이 있지만 중간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발견된 대통령의 요리책의 진이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정리된 책의 형태로는 이전에 본 적이 없지만 대통령이 요리에 관심을 가졌고 요리와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한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중에 세부 부분에 대해 증언한 여러 측근의 말을 종합해보면 책이 진짜인 것은 분명했다. 이미 나와 설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고 라이브러리 안의 리포트로 추적할 생각을 했다. 여기에 또 저간의 사정이 작동했다. 그렇다. 나는 사실관계를 복귀한다는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 설리의 안위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주고받는 말, 언제 밥 한 끼 먹자. 이럴 때 대개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대답한다. 하지만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확률은 매우 낮다. 이른바 인사치레라는 것이다. 밥 한 끼 먹자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지금처럼 인사말로 통용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 가장 큰 소원이 배 부르게 밥을 먹는 일이어서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유래야 어쨌든 함께 밥을 먹자는 제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언사에 속한다. 언제 밥 한 끼 먹자. 그럼에도 사회가 각박해진 것일까? 이제는 그 말 대신 혼밥이 유행이다. 혼자서 하는 식사라는 혼밥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 생활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는 타인과 밥을 먹는 자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인간관계 단절 등 혼밥의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혼자서 저녁을 먹으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위험이 동반 식사 때에 비해 크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혼자 밥을 먹는 남성은 어울려 식사를 할 때보다 수면 부족 위험이 1.3배, 우울한 기분에 빠질 가능성이 1.9배, 자살 생각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식사를 하는 여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수면 부족 위험, 우울한 기분, 자살 생각이 각각 1.4배, 1.5배, 1.6배 높았다고 한다. 출장의 결과물을 정리하고 사실은 혼밥이 싫어서 후배 에어와 약속을 잡았는데 에어는 굳이 만나겠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왔다며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저 라이브러리 안의 업무가 매우 궁금하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례적인 말을 건넸다. 혼밥이 싫다는 내 이야기, 불을 사용해 요리를 시작했다는 그들의 말, 특히 선임자로 보이는 무표정한 남자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말을 해댔다. 대화를 처음 하는 산때라면 반드시 첫 부분에 인사를 나누고 잠시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그가 다 메꿨다. 그럼에도 역시 서로 말이 없는 대목에 이르렀다. 얼마 전에 하고 나는 말을 시작하려다 다른 생각이 나서 그만뒀다. 역시 쉽게 던질 수 있는 말로 출장지인 오흐리드 이야기를 하려다가 문득 설리에게까지 생각이 미친 것이었다. 내가 머뭇대는 사이 잘 준비된 그리고 마치 사이비 종교의 경전을 확인하는 듯한 치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답을 다그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점점 분명해져 갔다. 아쉽네요. 함께 온 여자의 말이었다. 다행인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에어가 자기에게 향한 질문으로 오해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식사 후에 들어가서 논의해 보자고 하는 바람에 대화가 멈췄다. 그래서 그녀에게서 튀어나온 말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하얀 코끼리 같은 언덕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스페인 기차역에서 맥주와 아니스 리큐어를 마시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남자는 낙태를 하라고 여자를 설득하려 하지만 여자는 그것에 대해 양가적이다. 이야기의 긴장감은 그들의 간결하고 가시 같은 대화에서 비롯된다. 기차를 기다리며 남자는 여자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실행을 해야 한다고 계속 설득한다. 여자는 남자의 요구를 거부하지만 설득은 계속되고 그러다 끝난다. 아마도 무언가는 낙태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끝까지 그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 넌 그게 매우 간단하다는 걸 알지.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난 알아. 지금 나를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니?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제발 말 좀 그만하면 안 될까? 흰 코끼리의 상징성은 이야기의 주제를 더욱 강조한다. 흰 코끼리의 두 가지 가능한 의미, 즉 암컷의 다산과 버려진 물건이 여기에서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남자로서 그는 결코 스스로 임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임신에 대한 책임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언덕이 흰 코끼리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아니요, 당신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오후 2시에 태양 구역에서 왔다는 그들과의 식사 동안 나는 하얀 코끼리를 떠올렸다. 중간쯤에 나는 마치 무협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절정의 무림 고수가 만나 겨룬다면 하수들처럼 무기를 써가며 뛰어다니지 않는다.
단 그들은 무를 나는 협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는 무예의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고 협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신 즉 의리를 뜻한다고 한다. 그들의 무에 나의 협이 눌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하고 나는 설리의 단서를 이어갈 방법을 궁리했다. 대화의 키워드를 연결해보면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처음에 혼밥 그리고 음식과 요리, 라이브러리 안의 리포트, 최근의 출장, 다른 구역에서의 많은 새로운 발견들, 자신들 구역의 상황 그리고 자신들의 재력을 비롯한 능력에 대한 강조.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나 역시 짐짓 모른 척했지만 그들은 이런 걸 알고 싶어 했다고 생각된다. 내가 설리를 잘 아는지, 설리가 남긴 것을 잘 아는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설리와 설리의 작업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기억이나 믿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이 생각은 그들이 가고 정리해보니 그렇다는 말이다. 실제로는 설리와 관련된 많은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설리는 언급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이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있냐고 묻는다면 분명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에 빙산과 같은 의미로 쓰인 빙산 이론이 있다. 해밍웨이의 빙산 이론은 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전체 이야기의 작은 부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00개 미만의 단어로 쓰인 하얀 코끼리 같은 언덕들은 이 이론의 간결함과 함께 낙태라는 단어의 눈에 띄는 부제를 통해 이 이론을 예시한다. 작가는 자신이 무슨 글을 쓰는지 알고 있다면 많은 부분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작가가 진실되게 쓴다면 독자가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빙산의 위험은 오직 8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물 위에 떠 있다는 데서 나온다. 해밍웨이는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쓴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감정을 싣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문체를 즐겨 사용했다. 건조하고 무정하며 강요하지 않고 상황만 묘사해 냉혹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생략하고 남은 부분이 더 강력하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는 짧은 문장을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초고에서 어휘 3분의 1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기여 잘 읽거라의 마지막 페이지를 39번이나 고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고치면서 무엇이 어려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꼭 맞는 단어와 문장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고 명료한 어휘를 찾고 또 생략하기를 반복했다. 해밍웨이는 글을 쓰다가 생략할 때가 있으면 그 순간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저없이 생략하라고 말한다. 생략해서 잃을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생략된 부분이 오히려 남아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라서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널 사랑하다 보니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다. 해밍웨이의 대사가 하나 더 맴돌았다. 설리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가고 난 뒤 복귀 시간은 길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동양 철학을 한다는 점집에 가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알 것이다. 복채를 주고 나온 뒤에야 점쟁이가 했던 수많은 예언이 떠오른다. 10배는 더 많은 경우에 수가 생기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오후 2시에 태양 구역에서 왔다는 그 두 남녀를 만나고 난 뒤 며칠 뒤 후배 에어에게 그들이 누구냐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초판본 책을 수집해 책방을 여는 게 목표라고 그들이 사는 구역이 말하자면 라이브러리안의 관점에서 보면 불모지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단다. 그리고 덧붙이길 초판본 수집가 가운데 설리를 아느냐고 물어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옛 동료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초판본, 처음 들었을 때는 애둘러서 말하는 혹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표현으로 바꿔 말했지만 지칭하는 것은 하나였다. 설리는 이를 마중물이라고 했다. 처음 떠오른 생각이 난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끌어올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이라고 불렀다. 내가 설리의 다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떠올린 것과 확실히 일치했다. 가끔 동지가 아니라 저기 앞으로 나아갈 길, 미래가 향하는 방향을 가르쳐 줄 때가 있다. 단순하게 편두통을 해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고 저장된 추억마저 잘게 쪼개놨던 게 바로 어제까지의 나였다. 돈키호테가 될 시간이라고 뇌까렸지만 결국 타인의 자극으로 겨우 움직일 생각을 하게 됐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기는 무엇이고 또 마음대로는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에서 주체이긴 한 걸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남의 인생의 주인공까지 범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나는 언제고 내 인생의 주체였던 적이 없다. 그
그저 남이 휘두르는 대로 살아왔고 나도 그 심리적 폭력을 안정이라고 생각하며 방심했다. 작업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며 나는 무엇을 위한 존재일까?